나는 서예진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손끝이 떨린다. 오래 꾹 눌러두었던 냄새들이 되살아난다. 소립타는 냄새, 젖은 장독에서 올라오던 짠 향기, 해가 들면 공양간 기둥에서 스르르 증발하던 된장의 단내, 그리고 깊은 골짜기, 어디선가 새벽마다 끌려오던 물소리, 강원도 깊은 산중, 비류사라는 작은 사찰에서 나는 내 청춘을 보냈고, 거기서 아내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고, 나중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시작은 단순했다. 1998년 20살에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그해 봄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비류사로 올라갔다. 버스가 마지막으로 서는 마을 회관에서부터 절까지는 걸어서 1시간 남짓. 비 오는 날이면 길이 진흙으로 미끄러워 무릎이 흙탕에 잠기곤 했지만 그날은 기이하게도 산이 맑았다. 내 발목을 스치는 삭정이들, 풀잎에서 튄 물방울,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쫓아 올라갔다. 공양간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계단 아래에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어디서 왔니? 춘천서요. 일할 때 찾아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거 잘해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 알게 된 강현숙, 나의 시어머니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가 내 인생의 매서운 바람이자 가끔은 등불이 될 줄은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손은 빠를 것 같다. 방 치워라. 저녁엔 무나물 볶아라. 스님들 공양은 짜면 안 된다. 나는 그날부터 공양간의 사람이 되었다. 쌀을 씻고 물을 썰고 장독대의 뚜껑을 날마다 열고 닫았다. 햇볕 잘 드는 마루 끝에 된장독을 놓고 장금이처럼 손끝으로 간을 봤다. 저녁 공양이 끝나면 그릇을 쓸고 닦고 밤이면 요사채 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그때의 나는 단순한 규칙을 사랑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눕는다. 산의 장단에 몸을 맞춘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연등회가 다가오자 골짜기 너머 마을 사람들이 등불과 찹쌀가루를 들고 올라왔다. 공양간엔 사람들 말소리가 가득 찼고 그 가운데 목소리가 낮고 굵은 사내가 있었다. 무칼질이 반듯하네 손이 야무지다. 그가 박동윤이었다. 절의 오래된 탑을 보수하러 온 석공. 팔뚝에는 돌가루가 늘 묻어 있었고 대답하기 전에 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상대의 이름을 겨우 들었을 때 이미 그의 뒷모습을 알고 있었다. 저녁 무렵 공양간 처마 밑에 서서 그가 소를 깎아 쐐기 모양을 만들던 모습을. 그는 그날 내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돌은 말이 없어서 좋다. 대신 손을 속이면 바로 무너진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말이 없는 것들, 그러나 배반하지 않는 것들. 장독대의 장, 새벽의 물소리, 돌의 침묵. 나는 그 침묵 가까이에 있고 싶었다. 연등회 밤, 절 마당의 등불이 꽃밭처럼 피었다. 연등 아래서 아이들이 돌다리를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장판 위에서 막걸리를 돌렸다. 나는 그날 부엌문을 열어 젖히고 뜨거운 국솥을 끓이다가 밖으로 나와 연등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없던 밤이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연등이 아주 천천히 마치 숨쉬듯 흔들렸다. 그때 동익윤이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 내년엔 탑에 사자자를 갈아 끼워야 한다. 같이 내려가 줄래? 장단을 맞출 손이 필요해서. 그 말은 뜬금없었지만 내 귀에는 청혼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공양간 뒤에 작고 어두운 뜰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부모님 이야기, 돌 다듬는 일의 땀 냄새,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던 날들을 말했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머무는지를 말했다. 내게는 뿌리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 버스에 올라타 산으로 온 것. 비류사는 나를 받아준 첫 집이었다. 결혼은 소리도 없이 정해졌다. 시어머니 강견숙이 어느 날 담벼락 아래서 콩나물을 건지다가 툭 던지듯 말했다. 저를 고치는 손이 집도 고친다. 밥 먹여야지. 그는 늘 그랬다. 고개를 숙인 채 무심한 말투로 그러나 한 번 정하면 미루지 않았다.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간소하게 상견례를 했고 스님들은 탑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오후에 조용히 축원해 주었다. 혼수라고는 헌 이불, 옥수수 빻는 절구,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수 짠 방석이 전부였다. 나는 요사차의 옆에 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열면 소나무 두 그루 사이로 산등성이가 보이는, 겨울이면 바람이 드세게 울어대는 방. 그러나 그 공간은 나에게 처음으로 우리라는 뜻을 가르쳐 주었다. 첫 딸이 아니라 첫 아들, 준서가 태어난 건 2001년 늦봄이었다. 연등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내려간 뒤 공양간에 맴도는 고요가 막 깔릴 때 나는 배를 잡고 누웠다. 동유는 내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고 시어머니는 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금줄을 내다 걸고 장독대에 소금을 뿌렸다. 애 낳는 소리는 산도 듣는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매듭 같은 내 숨을 세워주었다. 새벽녘, 아이의 첫 울음이 절 마루를 타고 울려 퍼졌다. 목탁 소리를 대신하듯 짧고 또렷했다. 준서는 콧잔등이 아버지를 닮았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방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사는 아이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듯 고요했고 가을은 새로 깎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준서가 걷기 시작하면서 내 세계는 더 좁고도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건 나의 팔이 아이의 키만큼 자주 들리고 나의 시선이 아이의 발끝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고 넓어졌다는 건 아이를 중심으로 동네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일과 그들의 표정을 더 자주, 더 가깝게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탑을 보수하던 동유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등이 갈라졌고 나는 밤마다 그 손에 들기름을 발라주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돌도 기름을 먹여야 하는데 내 손이 먼저 먹네. 그 시절 비류사는 가난했지만 질서는 있었다. 봄이면 산죽을 베어 울타리를 고치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돌을 건져 아이들 발판을 만들었다. 추석이면 절 마당에 커다란 솥을 걸고 송편을 빚었는데 이웃 최미영이 늘 내 옆에서 내 송편 모양을 훔쳐보곤 했다. 혜진 씨는 어쩜 저렇게 빛나는 걸 만들까? 모양이 참 얄미워. 그녀의 말은 칭찬인지 시샘인지 늘 모호했다. 그는 내 손에 송편을 하나 쥐어주며 씩 웃었다.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입술 끝이 그늘을 만들었다. 나중에 나는 그 미소를 꺼려하게 되겠지만 그땐 몰랐다. 그는 말만 많은 동네 안악일 뿐이라고. 그렇게 몇 해가 안정적으로 흘렀다. 2003년 나는 둘째를 가졌다. 딸아이는 아직 뱃속에서 이름도 없었지만 나는 벌써 그녀의 목소리를 아는 듯했다. 밤에 누우면 골짜기에서 바람이 터널처럼 불어왔다. 바람은 여름의 더위를 걷어가고 나의 불안을도 조금은 가져갔다.
그해 늦가을 마을의 큰어른 한기호가 절에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입술이 늘 술기운 같은 불금이었다. 그는 동윤에게 넌지시 물었다. 탑 공사는 언제 마무리하나?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단은 고정해야죠. 겨울 지나 봄 오면 큰일을 하나 추진할지도 몰라. 그 큰일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낮은 목소리들이 공양간 출입문 틈으로 기어들어왔다. 산 아래 구규림 일부가 매각될 거라는 소문, 절 뒤편에 작은 채석장을 누군가 넘볼 거라는 소문. 그때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이름이 있었다. 이명철, 젊고 말 잘하고 법문을 하면 사람을 울린다는 승려. 누군가는 그를 세주지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냥 잠깐 들르는 손님이라 했다. 나는 그날 처음 그를 본 순간 이상하게 생각보다 키가 작다는 생각을 했다. 법당 문턱에 서서 그는 사람들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말은 매끄러웠다. 그런데 그의 눈동자는 빛을 오래 붙들지 못했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이미 다른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가 공양간으로 들어와 물을 청했을 때 나는 사발을 내밀며 그의 손을 보았다. 수도승의 손이라기에는 너무 새 것 같았다. 굳은 살이 모자랐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쉽게 신뢰했다. 말 잘하는 사람을 향한 동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에 돈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가난한 산중의 믿음은 때로 배고픔의 색을 띈다. 겨울 문턱, 눈이 첫발을 떼던 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요사차의 뒤편 골짜기에서 물이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것이 땅을 쓰는 소리. 처음에는 멧돼지일 거라 생각했다. 산중에서는 흔한 일이니까. 그런데 며칠 뒤 우리는 흙길에서 커다란 허물을 발견했다. 얇고 투명한 비늘, 조각이 길게 이어져 누군가 장옷을 벗어놓은 것처럼 풀숲에 길게 뻗어 있었다. 동윤이 그것을 주워 들었다가 바로 놓았다. 이건 뱀 허물인데 크기가 말끝이 흐렸다. 허물은 내 팔 길이보다 길었고 폭도 나의 손바닥 2개를 붙여도 모자랄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허물을 멀찍이서 힐끗 보고 혀를 찼다. 옛날부터 이 골짜기엔 수호뱀이 산다고들 했지. 최미영은 그 말에 귀가 번쩍한 듯 가까이 와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젠 무당 경숙이가 내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길이 전부 열리면 뱀이 집을 옮긴다나. 그녀의 입꼬리가 웃으려다 말았다. 나는 그 허물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아이가 뱃속에서 한번 크게 놀라듯 움직였고 나는 조용히 공양간으로 나와 물을 한 사발 마셨다. 달빛이 장독대 뚜껑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멀리서 다시 들렸다. 땅을 긁는 소리. 나는 문지방에 앉아 발에 힘을 주었다. 어둠은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봄이 와서 눈이 녹고 아이가 태어났다. 2005년 딸 아리는 울다가도 내 손가락을 잡으면 곧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를 업고 장독대 사이를 걸으며 뚜껑에 낀 물기를 닦았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애는 물소리에 잠든다. 계곡으로 데리고 가라. 나는 아이를 업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바위 사이로 얇은 물살이 흘렀고 물가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얽혀 있었다. 고라니, 너구리, 사람. 그리고 낯선 자국. 길고 둥글게 누군가 몸을 끌고 간 흔적. 나는 그 흔적 옆에서 한참 서 있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당 경숙이었다.
머리칼을 낮게 묶고 손에는 버들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 흔적 네가 처음 본 게 아니지? 예? 밤마다 들린다며. 땅이 숨쉬는 소리. 그녀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동자에 물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사람이 만드는 소리야. 뱀도 사람 손을 따라 커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 그러나 몇 주 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공양간 뒤쪽 오래된 창고가 잠겨있는 날이 잦아졌고 낮에 오던 낯선 남자들이 밤에도 머물렀다. 이명철은 자주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말은 늘 같았다. 절이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산 뒤에 묵은 땅을 처분해서 요사체를 새로 지어야 한다. 아이들 불사도 하고 노인들 거처도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그가 내미는 종이의 글자를 똑바로 읽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왔다. 나는 쌀을 씻고 솥을 닦고 아린에게 젖을 먹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장독대 사이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다. 나는 아이를 재우고 슬쩍 문 밖으로 나가 기둥 뒤에 섰다. 두 남자가 창고 앞에 섰다. 그중 하나가 철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짧고 거친 냄새가 내 코끝을 때렸다. 나는 그 냄새를 어디서 지우어 본 적이 있었다. 닭고기를 조금 상하게 두었을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지만 그것보다 더 두껍고 날카로웠다. 남자들이 무언가 큰 포대 자루를 옮겼다. 자루 바닥이 땅을 긁었다. 그 소리는 내가 겨울에 들었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조용히 해. 새벽 전에 끝내야 해. 낯선 남자 중 하나가 속삭였다.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먹이는 여기까지. 내일은 골짜기 안쪽으로 가져갈 거야. 먹이. 그 단어가 내 귀에 달라붙었다. 무엇의 먹이? 나는 기둥 뒤에 더 바짝 붙었다. 남자들이 창고 문을 닫고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발끝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다리가 떨렸다. 문이 닫히자 나는 공양간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아린이 뒤척였다. 그 작은 몸을 내 품으로 끌어안았다. 아이의 숨결이 내 가슴에 따뜻하게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결심을 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창고를 열어보리라. 새벽. 목탁 소리가 아직 울리기 전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로 갔다. 자물쇠에는 다시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창문은 걸쇠가 헐거웠다. 나는 손끝으로 걸쇠를 조금 밀었다. 창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나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끗희끗 포대자루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포대 위에 얼음이 덜 녹은 상자가 얹혀 있었고 상자 틈에서 붉은 빛이 비쳤다. 빛이 아니라 붉은 얼음. 닭의 다리들이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닭만이 아니었다. 토끼의 귀, 내장을 발라낸 작은 짐승들의 몸통, 누군가 먹이라고 부른 것들이 무더기로 있었다. 그리고 창고 가장 안쪽, 나무 판자에 긁힌 흔적들이 빼곡했다. 무언가가 몸을 비비고 지나간 것처럼 문득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한기호가 담배를 비벼 끄며 서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참 보다가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시선을 돌렸다. 이 시간에 부엌일인가? 네? 물이 모자라서 물을 아껴야지. 요즘 절이 쓸 돈이 많아요.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까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절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산에 무언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전설의 이름을 빌리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동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창고에 이상한 게 있어. 먹이들이. 그는 내 말을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짐승 한두 마리 키우는 게 뭐 어떠냐. 산에는 산의 일도 있는 거지. 그게 누가 키우는 건데? 왜 밤에만 움직여? 그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혜진아, 네가 너무 예민하다. 아린이 돌보느라 잠을 못 자서 그래. 며칠 푹 쉬어.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나는 그 다정함이 내 목을 막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아린을 품에 안고 창문 밖 골짜기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긴 그림자가 한 번 지나갔다. 바람이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기척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들었다. 땅을 긁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낮게 길게 뿜어져 나오는 숨, 산이 잠들지 못하는 밤의 숨. 며칠 뒤 이명철이 법문을 했다. 절 마당에 사람들이 빽빽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산에는 오랜 수호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잘 모시면 이 절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손끝을 보았다. 법문을 할 때마다 그는 자기가 만든 문장을 리듬에 맞춰 손가락으로 자르고 붙였다. 말의 공장을 돌리는 손, 그의 눈이 내 쪽으로 향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했다. 그는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경계의 표정. 나는 그날 밤 무당 경숙을 찾아갔다. 그녀의 집은 산 아래 마을 어귀에 있었다. 마루엔 말린 쑥과 종이부적이 걸려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북이 있었다. 말해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는 창고의 냄새, 포대자루, 얼어붙은 닭 다리를 말했다. 말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낯설 만큼 단단해졌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북을 2번 가볍게 쳤다. 사람이 영을 만든다. 그리고 그 영으로 사람을 묶는다. 너 혼자 보지 않았다. 다른 이들도 느꼈지. 그러나 입을 닫았을 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밤을 봐라. 너는 밥을 짓는 사람이다. 밥 짓는 사람은 집안에 숨을 안다. 숨이 막히면 밥도 설익는다. 돌아오는 길, 나는 계곡 옆에서 잠시 멈춰 섰다. 물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돌은 물을 부딪히며 제자리에서 울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들 곁에서 코를 골았다. 그 평온한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스며드는 소리가 있었다. 요사차의 뒤 창고 쪽에서 나는 아주 낮고 긴 기름 냄새 같은 숨. 나는 알았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나는 공양간에 불을 켰다. 쌀을 씻는 내 손놀림은 평소처럼 매끄러웠지만 귀는 늘 바깥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절 마당을 가로질러 똑바로 내게 걸어오는 이명철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내 눈을 맞췄다. 서보살, 요즘 잠이 잘 오십니까? 네, 밤에 돌아다니는 소리 들으셨다지요? 산에는 산의 일이 있습니다. 괜한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끝이 잘 닦여 있었다. 그러나 그 말 사이로 당신이 알고 있다를 알아챈 이의 냉기가 스쳤다. 그는 공양간 문턱을 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발 뒤꿈치가 모래를 밟는 소리가 유난히 뚜렷했다. 나는 그가 떠난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장독대의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젖혔다.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밥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밥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게 생겼다. 밤의 숨을 따라가야 했다. 그 숨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새우며 드는지 내가 알아야 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 그래야 이 집이 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장독대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고 산은 무거운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바람이 멈추자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긁는 긴 몸의 마찰, 그리고 짧은 다급한 사람 발자국. 나는 그 소리를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움직였다. 공양간 뒤에 창고를 지나 골짜기로 내려가는 좁은 오솔길. 길가에 눌린 풀들이 한 줄로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 자주 지나갔다. 나는 숨을 참고 발끝으로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입을 벌린 듯한 바위 틈 앞에 섰다. 그 입 안에서 아주 미약하게 젖은 냄새와 기름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다. 나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대신 귀를 열었다. 그곳에서 낮고 깊은, 길게 이어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는 무언가의 숨. 나는 그 숨 위에 내 손을 올리듯 또이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단어를 떠올렸다. 전설.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장치. 나는 그 장치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그 밤 이후로 잠잘 때마다 귀를 먼저 눕혔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먼저 보이고 어둠이 얇게 마르면 그 아래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땅 속에서 나는 숨, 물이 아닌 무언가의 묵직한 숨.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척 쌀을 씻고 국을 끓였지만 내 손목엔 밤의 떨림이 남아 있었다. 며칠 지나 비가 그쳤다. 장독대 뚜껑이 유리처럼 말갛게 말라갈 때 동윤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오늘 장날이야. 내려가자. 준서 운동화도 작아졌고. 나는 괜찮아. 애들만 데려가. 같이 가. 바람 좀 쐬자. 장터로 내려가는 길에 소나무 바늘이 얼굴을 스쳤다. 아이들은 내 앞을 뛰었다. 준서는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차며 엄마, 뱀은 왜 허물을 벗어? 라고 물었다. 아린이 옆에서 받아 물었다. 벗으면 아파. 나는 둘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몸이 자라서 더 큰 옷을 입는 거야.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벗겠지.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허물은 자라는 자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거죽을 버리는 일은 늘 위험하다. 어딘가 걸리면 찢기고 찢기면 움직임이 둔해진다. 장터에서 나는 1,000조각을 사고 소금 한 자루를 더 샀다. 돌아오는 길에 상그늘이 길어지자 동윤이 낮게 말했다. 요즘 너 표정이 딱딱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잠깐 말을 고르고 물었다. 창고 그거 당신도 봤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늦추더니 길가에 솔방울 하나를 발끝으로 굴렸다. 사람이 사는 데는 늘 이면이 있어. 절도 사람 사는 데고. 이면이 아니라 범죄면. 그가 멈추어 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는 표정. 혜진아, 우린 먹고 살아야 해. 너랑 애들이 우선이야. 내가 다칠 일은 만들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는 내려갔지만 내 귀는 다시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골짜기 쪽을 내려다보는 작은 창에 귀를 댔다. 아이들이 잠들고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코고는 소리가 집을 온전히 채울 즈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길고 느린, 그러나 확실한. 나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마당을 건넜다. 난간에 손을 대고 숨을 죽였다. 손전등은 켜지 않았다.
어둠에 눈을 길들였다. 공양 뒤 창고에서 사람 그림자 둘이 미끄러져 나왔다. 하나는 낯선 남자, 하나는 한기호였다. 그가 어깨를 숙이고 무언가를 들었고 낯선 남자는 앞장서 길을 살폈다. 그들이 골짜기 길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법당 청소를 하던 중 오래된 주지가 나를 불렀다. 모두가 주지 스님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늘 자신을 노승이라 부르며 조용히 일하던 분이었다. 햇빛이 법당 마룻바닥을 사선으로 긋던 시간, 그는 나를 마루 끝으로 불러 작은 나무함을 내밀었다. 보살, 이거 잠시 맡아주겠소. 이게 뭔데요? 옛날 문서인장과 장부 일부요. 괜한 말 하지 말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거든 경찰에 건네주시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덮으며 낮게 덧붙였다.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산은 가만히 있지 않소. 그날 이후 그는 며칠간 보이지 않았다. 이명철이 법당 앞에 서서 말했다. 주지스님은 잠깐 토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기도 정진하시고 돌아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산은 아는 듯 했다. 바람이 조금 달랐다. 저녁 무렵 젖은 냄새가 더 짙어졌고 골짜기 아래에서 나는 숨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스님, 진짜 토굴에 가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국자를 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노승은 아무데도 쉽게 안 가. 누가 끌어내리기 전엔. 누가요? 너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그의 눈이 잠깐 젖었다가 바로 말랐다. 시어머니는 오래 산 사람의 냄새를 풍겼다. 말은 절제했지만 알고 있는 게 많았다. 그러나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세계에도 금이 갔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준서가 돌아와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민수가 그러는데 우리 절에 뱀을 키운대. 아빠가 돌로 집을 지어주나 봐. 진짜야? 아린이 입을 동그랗게 만들었다. 뱀? 큰 거? 먹는 건 뭐야? 나는 두 아이를 마주 앉혔다. 내가 비류세 와서 처음 배운 건 아이들이 진실을 모른다고 해서 거짓을 먹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집에는 너희한테 아빠가 3명 있어. 아이들이 놀라 눈을 크게 뜨자 나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다. 첫째, 너희 친아빠. 집을 짓고 돌을 다듬는 사람. 둘째, 법당의 아빠들.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님들. 셋째, 산의 아빠. 너희가 뛰노는 그 산이 너희를 지켜. 근데 어떤 아빠들은 이름만 아빠일 수도 있어. 진짜는 시간을 보면 알아. 준서가 물었다. 그럼 산의 아빠가 뱀을 보냈어? 나는 잠깐 숨을 골랐다. 산은 뱀도 품고 사슴도 품어. 문제는 사람이야. 사람이 무서운 걸 앞세워 다른 사람을 묶으려고 할 때 산도 아파해.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서는 내 옆에서 천천히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우리 보고 저래라고 놀려. 아빠가 둘이라면서. 나는 그 말에 웃었다. 웃음은 억지였지만 웃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더 단단할 때도 있다. 그래? 맞다. 너희는 아빠가 셋이나 된다.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 네가 지켜봐. 누가 진짜 아빠인지. 다음 주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다. 이명철이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말끔한 셔츠를 입은 사내둘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이명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절이 살려면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요사차의 신축, 노인 요양방 신설, 아이들 공부방, 산 뒤의 묵은 땅 새 필지와
자투리 차해석장만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법은 다 지켰고 인허가도 문제 없습니다. 한기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내가 확인했어. 다 저를 위한 일이지. 종이가 회관을 돌았다. 사람들은 도장 찍을 곳을 물었고 사내들은 친절히 표시를 해줬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서류 끝자락에 찍힌 인장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비류사. 모서리가 살짝 깨진 나무 도장, 주지가 내게 맡긴 나무함 속 인장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미세하게 달랐다. 글씨가 조금 더 얇고 붉은 기름이 지나치게 새로웠다. 나는 얼굴을 들고 물었다. 주지 스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이명철이 빙그레 웃었다. 톡을 들어가시기 전 모든 걸 위임받았습니다. 그때 최미영이 뒤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 속삭였다. 혜진 씨,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말아요. 절도 먹고 살아야지.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서류는 책상 위에서 멈췄다. 사람들 시선이 내 손끝에 꽂혔다. 이명철 눈빛이 잠깐 굳었다가 곧 풀렸다. 보살, 천천히 보시지요. 오늘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는 뒷문으로 나가려다 한기호와 마주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주위를 살피고 내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집에 쌀도 떨어졌지. 애들 키우려면 돈이 들어. 괜히 고집 부리지 마.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 번에 찢어봤다. 노란 지폐가 몇 장, 시선이 몰려들었다가 재빨리 흩어졌다. 나는 봉투를 접어 그의 가슴에 다시 찔러 넣었다. 우리는 절에서 밥을 짓습니다. 돈 냄새를 장독대에 묻히면 된장도 썩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 센 사람이다. 센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불리우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최미영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빌렸다. 블로그에 사진 올리는 걸 즐기던 그에게 나는 가볍게 말했다. 연등회에 사진 좀 찍어두려고. 그녀는 카메라를 건네며 눈웃음을 쳤다. 잘 찍어. 요새는 사진도 돈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늘 어떤 가격표를 붙이는 빛이었다. 집에 돌아와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새 메모리 카드를 끼웠다. 밤이 되자 나는 장독대 뒤에 숨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포대를 끌고 나오는 순간 나는 셔터를 눌렀다. 소리가 클까봐 천으로 감싼 손 안에서 조심스레 한 장씩. 플래시는 끄고 감도를 높였다. 흔들린 사진들 사이로 포대 위에 얼어붙은 닭 다리가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더 깊은 사진이 필요했다. 나는 발뒤꿈치를 들고 골짜기 오솔길로 더 내려갔다. 바위 틈 앞에서 나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셔터를 한 번 더 눌렀다. 그때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낮고 길게 마치 굵은 밧줄을 당길 때 나는 소리처럼. 순간 어둠의 표면이 살짝 뒤집히며 무늬가 드러났다. 얼룩, 비늘, 느린 굴곡.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나를 본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셔터를 더 누르지 못했다. 몸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남자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 누구야? 나는 두 발을 모아 더 어둠 쪽으로 몸을 붙였다. 산이 내 등을 받쳤다. 남자의 손전등이 공중을 긋고 바위 표면을 핥고 내 얼굴을 스치려는 순간 한기호의 목소리가 불빛을 잘랐다. 그만해. 새벽 전에 끝내고 내려가. 손전등불이 걷어졌고 나는 한참을 더 서 있었다.
심장이 땅하고 부딪힐 때까지.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집에 들어와 카메라를 꺼내 확인했을 때 사진은 엉망이었다. 그러나 포대와 상자, 얼어붙은 먹이, 바위 틈 앞에 사람 그림자, 충분했다. 증거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은. 나는 메모리 카드를 나무함 아래에 숨겼다. 주지가 맡긴 인장과 장부 위, 어둡고도 안전한 곳. 며칠 뒤 비류사에 작은 소동이 났다.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이다. 2012년 9월 21일 밤, 바람은 없었지만 불길은 세로로 곧장 치솟았다. 처음엔 누군가 화덕에서 불이 옮아붙었나 보다 했지만 나는 냄새로 알았다. 기름 냄새, 재빠른 불씨의 냄새. 소리치며 뛰어나가자 사람들은 양동이에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고 동유는 젖은 헝겊을 코와 입에 두르고 문을 부수려 했다.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문턱을 넘어갔다. 몇 초 뒤 그가 헉헉거리며 밖으로 나와 한 팔에 무언가를 끌어냈다. 낡은 상자 하나, 반쯤 탄 장부 뭉치. 나는 그것을 낚아채 물로 내리부었다. 종이가 살갗처럼 일어나며 글자가 그 흐름을 뚫고 드문드문 드러났다. 한참 뒤 불이 잦아들었을 때 이명철이 마당 중앙에 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창고 내부 정리 중 작은 부주의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내일부터는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내 귀에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불길이 잦아든 뒤에도 골짜기 쪽에서 들려오는 어딘가 흥분한 듯한 숨. 커다란 동물이 자기 굴을 지키려 들 때 나는 숨이었다. 나는 물에 젖은 장부 뭉치를 도롱이 속에 넣어 품에 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내 뒤를 밟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걷다 보면 발 뒤꿈치에 누가 바람을 붓는 듯 했다. 그날 밤 아린이 잠결에 물었다. 엄마, 우리 집은 안전해? 나는 대답 대신 딸아이의 머리칼을 쓸었다. 아이의 천이 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준서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그의 주먹은 가끔 움찔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러운 두드림. 문을 열자 무당 경숙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작은 병 하나를 쥐어줬다. 산수유 고운 가루와 약간의 술이 섞인 듯한 진한 냄새가 났다. 겁이 몸에 들러붙으면 손이 떨린다. 이거 손목에 살짝 바르고 낮에는 애들한테서 눈 떼지 마. 스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진 사람은 둘 중 하나다. 더 깊은 밤으로 숨거나 더 밝은 낮으로 끌려가거나. 그 말이 이 집안 숨부터 붙들어. 밥 짓는 사람은 밥 냄새로 진실을 맡는다.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젖은 장부를 펼쳐 햇볕 아래에 눕혔다. 글자들은 반쯤 타서 끊겨 있었지만 몇 줄은 살아 있었다. 후원금 입금, 외부 프로젝트, 산뒤 필지 매각 계약금 수령, 그리고 낯선 서명이 잇따랐다. 인장 자국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너무 새것인 빨강. 나는 장부를 다시 접어 나무함으로 가져갔다. 인장과 장부, 메모리 카드. 세 개의 작은 물건이 내 집안의 숨을 지키는 심장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이명철이 종무소 앞에 공고문을 붙였다. 주지의 장기 정진에 따른 임시 대리 체제 시행. 대리 주지 이명철. 사람들은 공고문을 사진 찍어가며 아, 그런가 보다 했다. 나는 공고문 아래에 적힌 날짜를 한참 바라봤다.
불이 난 그 전날로 소급되어 있었다. 타이밍이 너무 매끄러웠다. 최미영이 내 옆에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좀 편해지겠네. 임스님 말 잘하면 공양간도 새로 꾸며줄 거야. 나는 웃지 못했다. 대신 공양간으로 돌아와 쌀자루를 들어 올렸다. 몸은 움직였지만 생각은 골짜기 바위 틈으로 자꾸 걸어가곤 했다. 그 안에서 숨쉬는 무언가, 그리고 그 무언가를 이용해 사람을 묶는 누군가. 아이들의 세계는 또 다른 모양으로 흔들렸다. 학교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날, 준서는 칠판에 우리 집을 그리며 말했단다. 우리 집은 3개의 문이 있어요. 공양간 문, 법당 문, 산으로 가는 문. 선생님이 묻자 준서는 덧붙였다. 산으로 가는 문은 가끔 닫혀요. 누가 안에서 잠그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반 아이들이 킥킥거렸고 그날 집에 와서 준서는 눈을 숙였다. 엄마, 우리 집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봐. 잘했어. 너는 내 진실을 말했으니까. 아리는 동생보다 더 발랄했다. 나는 산으로 가는 문 열고 별을 보고 싶어.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 별 모양을 그렸다. 그 아이의 별은 아직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은 더 냄새를 품었다. 소량과 젖은 흙 냄새 사이사이에 기름과 고기의 잡내가 얇게 깔렸다. 밤마다 창고 대신 골짜기 쪽에서 조심스러운 불빛이 움직였다. 한 번은 동윤이 내 어깨를 붙잡고 낮게 속삭였다. 오늘은 나가지 마, 제발. 당신도 그게 위험한 줄 알아. 그는 대답 대신 2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굵고 거칠어진 손바닥. 나는 그 손을 한 번 세게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다. 두려움은 집을 지키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물의 모서리 같다고. 쌓인 물이 무너지듯 무너뜨린다고. 그날 밤 나는 결국 다시 나갔다. 손에는 카메라 대신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었다. 골짜기를 내려가 바위 틈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울림이 더 크게 들렸다. 이전보다 거칠고 빠른 숨. 아마도 불이 난 뒤 먹이를 옮기는 장소가 바뀐 모양이었다. 나는 바위 표면에 귀를 댔다. 진동이 내 귓바퀴를 톡톡 쳤다. 갑자기 등 뒤에서 마른 나무까지 밟히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이명철이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웃지 않고 서 있었다. 서보살, 밤에 산에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럼 왜 내려왔지요? 숨을 보러요. 집안 숨이 막히면 밥이 서리고요. 그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낯선 웃음을 지었다. 말 잘하시네요. 근데 보살? 이 산은 이제 다른 숨을 쉬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 숨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인가요? 전설인가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둘 다지요. 전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전설로 살아요. 그때 바위 틈 안에서 무엇인가가 스르르 몸을 비비며 더 깊은 쪽으로 움직였다. 이명철이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먼 쪽에서 또 다른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다. 낯선 남자들이 어깨에 무거운 상자를 들고 인사를 했다. 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조심해.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는 물었다. 주지 스님은 어디 있지요? 그는 다시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상냥함으로 답했다. 기도 중이십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때로는 질문이 된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짐했다. 낮에 움직이자. 밤의 증거는 밤이 삼키니까. 다음 날
나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읍내 사진관으로 갔다. 주인 아저씨는 사진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어두워서 잘 안 나왔네. 그래도 크게 뽑아줄까? 네. 가능한 건 다 빼주세요. 사진을 건네받아 점심 무렵 절로 돌아왔을 때 공양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주지스님, 며칠째 소식이 없대. 산문을 다 뒤져도 안 보였대. 심장이 한번 크게 꺼졌다가 찼다. 이명철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달랬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소식 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어젯밤의 어둠이 얇게 붙어 있었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공양간으로 들어와 사진을 장독대 아래에 숨겼다. 그리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쌀알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작은 종소리 같았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소리는 그것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다. 준서는 가방을 던지고 내 무릎에 털썩 기대며 물었다. 엄마, 진짜로 우리 절에 전설이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근데 전설은 이야기야.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우리 집은 살리는 쪽을 하자. 아린이 옆에서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는 숨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 밥 짓고 숨 지키는 사람들. 그 밤, 바람이 유난히 고요했다. 고요가 너무 길면 그 다음 소문은 되게 크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내 손목에 무당이 주고 간 약을 바르고 나무함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인장, 장부, 사진. 그리고 내 안의 숨. 문득 문 밖에서 종소리가 났다. 누군가 법당의 작은 모거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어떤 결정을 알리는 리듬.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지 알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도장을 더 선명히 찍고 산은 더 깊은 곳으로 숨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숨을 따라 마지막까지 걸어갈 것이다. 내 아이들이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 내 밤 냄새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새벽에 모거 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공고문이 붙은 다음 날 나는 쌀을 씻다가 물을 멈췄다. 물 위로 올라온 쌀알들이 빛을 받아 은빛을 떨었다. 마음속으로 새물했다. 인장, 장부, 사진. 세 가지 심장을 오늘 낮에 바깥 공기 속으로 내보내야 했다. 나는 손을 털고 방으로 들어가 나무함을 꺼냈다. 종이봉투를 두 겹으로 겹쳐 안에 그것들을 넣고 봉투 뒷면에 낯선 이름을 적었다. 장민수, 평창경찰서 수사과. 읍내 사진관 주인이 낮게 흘리듯 알려준 이름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등굣길에 데려다주고 버스를 타는 척하다가 우체국에 들렀다. 등기로 보낸 뒤 손등에 남은 풀포기 냄새를 오래 씌우었다. 돌아오는 길 산 그늘이 내 어깨를 따라왔다. 내 어깨 위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싸우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한기호가 공양간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들어오지 않았다. 문턱을 밟고 한쪽 어깨만 안으로 넣은 채 내 얼굴을 오래 보고 있었다. 보살, 지난번 돈은 내가 미안했어. 이제 와서요? 내가 약한 사람이지. 근데 오늘 밤에 기도가 있어. 어떤 기도요? 수호령에게 드리는 기도. 임스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볼 거고 그 뒤로 서류의 도장을 마저 받을 거야.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낮게 덧붙였다. 애들은 집에 있게 해. 그 말만 하고 그는 돌아섰다. 돌아서는 등 뒤에 늙은 소나무 껍질 같은 주름이 겹겹이 얹혀 있었다. 그는 끝까지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다. 나는 그 비겁한 중간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람의 대부분은 그 중간에서 살고 그 중간이 세상을 굴린다. 그걸 아는 순간 미움과 연민이 한쪽으로 붙지 않았다. 해가 사너리를 기울일 때 무당 경숙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내 손목을 잡아보더니 북을 하나 내려놓았다. 소리가 필요해. 숨은 소리로 모이고 소리로 터져. 경찰에 편지를 보냈어요. 좋아. 근데 밤은 밤대로 달려야 해. 네가 본 걸 네가 증언해야 해. 도장 같은 건 낮의 언어고 밤은 밤의 언어로 움직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북을 내 품에 안기고 돌아섰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해질녘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겼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장독대에 소금을 한 줌 뿌렸다. 사람이 모이면 귀신도 모여. 애들 꿈만 지켜. 내 꿈은 네가 지켜. 어머니, 무서우세요? 무서워. 근데 무서운 게 사는 법이지. 그는 내 어깨를 한 번 툭 쳤다. 그 손길에 나무 뿌리 같은 힘이 있었다. 나는 허리춤에 작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넣고 북을 끈으로 메고 길을 내려갔다. 어둠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시간, 골짜기로 내려가는 오솔길은 눌린 풀 냄새로 빽빽했다. 멀리서 사람들 말소리가 물처럼 들려왔다. 바위 틈 앞에 도착하자 이명철이 등불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 검은 잎처럼 열린 틈이 있었다. 그 앞에는 마을 사람들, 몇몇 고개 숙인 남자들이 서 있었고 낯선 셔츠 차림의 사내들이 나무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상자 모서리로 얼음이 반짝였다. 피 녹는 냄새가 바람에 실렸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했다. 창고의 냄새, 서류 옆에 붙은 비린내. 이명철이 손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의 수호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산이 우리를 지키듯 우리도 이 산을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없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오래 연습한 연설. 사람들 눈이 그의 손끝마다 붙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동윤이었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내 손을 한 번 잡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 그 떨림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각오에 가까웠다. 애들은? 어머니랑 있어. 오늘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이 깊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쪽 어디서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천천히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명철이 바위 틈 앞에서 나무 후크를 들어 올렸다. 낯선 사내 하나가 굵은 고무 장갑을 끼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얼어붙은 닭과 토끼의 몸통이 안쪽 바닥에 쏟아지듯 내렸다. 그 위로 기름 냄새가 겹쳐 올라왔다. 이명철이 사람들을 향해 거닐며 말했다. 겁내지 마십시오. 수호령은 우리가 주는 것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바위 틈 안쪽에서 그때 소리가 났다. 낮고 길게 끄는 숨, 그리고 모래를 문지르는 소리. 어둠의 표면이 천천히 부풀었다가 내려앉았다. 그 자체로 하나의 근육처럼 보였다. 등불빛이 흔들리며 비늘 무늬를 깔았다. 단단히 엮인 타원형 문양이 산 그림자 위에 흘렀다. 누군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멀리서 아기 울음이 따라 울었다. 괴수의 머리가 슬쩍 드러났고 혀가 한 번 나왔다 들어갔다. 공기 냄새를 읽는 혀. 길이는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길었다. 5, 6, 아니 더. 굵기는 사람 허벅지를 둘로 모은 것만큼. 이 산의 밤이 몇 해를 먹어 만든 덩치. 그러나 그것은 밤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비밀로 키워낸 몸이었다. 이명철이 후크를 들고 한 발 다가섰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의 미소는 얇았다. 얇음으로 버티는 사람의 얼굴. 보십시오. 수호령께서 응하십니다. 그는 후크 끝으로 바위 틈 안쪽을 살짝 건드려 자극했다. 괴수의 몸이 더 앞으로 밀려 나왔다. 낯선 사내가 옆에서 밧줄을 당기며 속삭였다. 스님, 오늘은 이쯤에서 조금 더. 그때였다. 바위 틈 위쪽에서 작은 돌이 떨어졌다. 사내가 들고 있던 밧줄이 미끄러지며 손을 뱉다. 비명이 짧게 났고 밧줄이 느슨해졌다. 괴수의 몸이 한 박자 빠르게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의 발이 뒤로 밀렸다. 등불 하나가 넘어졌다. 불빛이 땅을 핥다 꺼졌다. 어둠이 한 겹 더 내려앉았다. 이명철이 후크를 높이 들어 괴수의 머리를 옆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 순간 괴수의 몸이 번개처럼 튕겨나와 그의 허리를 감았다. 무게가 공기를 내리눌렀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짜 소리가 터졌다. 말 아닌 소리, 살해 소리. 잡아, 잡아. 낯선 사내들이 달려들었지만 몸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굵은 몸이 2번, 3번 감기자 그의 팔이 들리지 않았다. 등줄기의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골짜기 벽을 타고 2번 돌아왔다. 나는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붙들었다. 동윤이 내 팔을 움켜잡았다. 혜진아. 그의 소나기가 불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나는 발을 떼었다. 붓끈을 풀어 바닥에 내려놓고 내 목소리를 찾았다. 내 목소리는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무당 경숙의 말이 떠올랐다. 숨은 소리로 모인다. 나는 북을 한번 힘껏 쳤다. 둥! 골짜기가 낮게 울렸다. 나는 2번째로 쳤다. 둥!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3번째. 둥! 울림이 바위 틈으로 들어갔다. 괴수의 머리가 짧게 멈칫했다. 그 틈에 돈유윤이 앞으로 뛰어들어 이명철의 팔을 잡아 빼려 했다. 그러나 감긴 몸은 풀리지 않았다. 이명철의 눈이 나를 봤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어떤 이해가 비쳤다. 자신이 만든 밤이 자신을 삼킨다는 이해. 보살? 그의 목소리는 거의 공기였다. 괴수의 입이 벌어졌다. 혀가 나왔다 들어가고 머리가 아래를 향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과 저주가 동시에 터졌다. 나는 북을 더 세게 쳤다. 둥둥둥 소리가 밤의 물결처럼 밀려갔다. 그 순간 저 아래서 사이렌 소리가 올라왔다. 경찰차의 차가운 울음, 낮의 언어가 밤으로 들어오는 시간, 손전등들이 산길을 흔들리며 올라왔다. 경찰입니다. 내려오세요. 누군가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괴수의 입이 가슴 위로 내려앉았고 이명철의 몸이 기묘하게 접히며 사라져갔다. 사람의 형체가 동물의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현실보다는 꿈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현실이었고 공기의 냄새가 증명했다. 피와 흙과 오래된 돌의 냄새. 나는 북채를 떨어뜨렸다. 동시에 바위 틈 옆에 지면이 약하게 흔들렸다. 며칠 전 불로 약해진 땅이 비밀을 버티지 못했다. 자갈이 무너지고 바위가 살짝 열리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경찰의 손전등이 그 틈으로 비쳤다. 누군가 소리쳤다. 안에 사람. 우리는 밀려들듯 통로 쪽으로 모였다. 경찰 둘이 몸을 숙이고 기어 들어갔다. 잠시 뒤 마른 기침 소리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것에 실려 나왔다. 말라붙은 얼굴, 그러나 익숙한 이마선 눈매, 노승. 주지 스님이었다. 그의 입술이 마른 바람에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우리를 한 번 훑고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게 웃었다.
사람들의 울음이 이번엔 완전히 다른 소리로 터졌다. 살아있다. 살아남았다. 산이 버텨줬다. 장민수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형사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짧고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저쪽 둘, 출입 통제. 여긴 사진 촬영. 통로 안쪽의 상자들, 목록 화해. 낯선 사내 둘은 이미 산 아래로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그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착 하는 소리. 밤의 리듬 속에 잘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한기호는 사람들 뒤에 서서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 묻자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그맣게 말했다. 처음엔 저를 위해서였어. 돈이 들어오면 다 좋아질 줄 알았지. 근데 점점 내가 밀렸어. 그의 말은 변명이었고 자백이었다. 그의 어깨가 상은을처럼 무너졌다. 그 밤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현장 보존, 조사, 구급차, 카메라, 형광끈,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흥분과 공포. 나는 어느 순간 공양간으로 뛰어올라가 따뜻한 물을 끓였다. 동윤이 시커먼 재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멍했지만 손은 여전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을 잡고 말했다. 이제 끝났어. 그가 내 손을 천천히 쥐었다. 우리가 몰랐던 것 하나가 우리를 지나갔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던 두려움, 말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종류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사이에서 산처럼 서 있었고 이제 조금 낮아졌다. 새벽녘, 경찰이 장부와 인장, 그리고 바위 틈 안쪽 비밀 창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정리했다. 거기에는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자금 흐름표, 산뒤 필지 매각 계약서 초안, 위임장 위조 흔적들이 들어 있었다. 내가 보낸 봉투, 사진과 장부, 인장, 또 증거 테이블 한쪽에 놓였다. 장민수가 내 쪽으로 와 낮게 말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 이제 시작됐습니다. 스님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식은 또렷합니다. 며칠이면 회복하실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무릎에 힘이 빠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누군가 내 등을 받쳐줬다. 시어머니였다. 그는 말없이 내 머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그 손길에 나는 아이처럼 고개를 기대었다. 해가 떠올랐다. 밤새 진흙을 머금은 산이 서서히 두 빛깔로 나뉘었다. 태양빛이 닿는 곳과 아직 그림자가 반쯤 눌러놓은 곳,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낮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짐을 정리하고 몇몇은 다시 올라오기로 했다. 이명철은 사라졌고 괴수는 바위 틈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았다. 산은 다시 침묵을 껴안았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전과 달랐다. 한 번 울고 난 침묵이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온 노승은 법당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은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마디 했다. 부처님 전에 밤 냄새를 먼저 바로잡읍시다. 그 말은 공양간 벽에 박혔다. 나는 그날 공양간 소뚜껑을 열며 내 평생의 일의 이름을 비로소 다시 불렀다. 숨을 지키는 일, 밤 냄새를 지키는 일. 최미영은 한동안 절에 오지 않았다.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고 나중에 시장 골목 모퉁이에서 내 팔을 잡고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그날 밤 너 북치는 소리에 내가 정신이 들었어. 나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무서워.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에 끄덕임이 더디었지만 진심이었다. 한기호는 조사받고 돌아와 산 아래 작은 집에 틀어박혔다. 그가 장독대 뚜껑을 닫는 소리가 몇 번 들렸다. 어느 날 그는 공양간 앞까지 올라와 나를 불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사람의 사과는 길 때보다 짧을 때 더 깊을 때가 있다. 나는 그의 등 뒤에 오래된 나무의 통증 같은 것이 놓여 있는 걸 보았다. 그도 산의 일부였다. 모순과 부끄러움을 품은 산의 일부. 계절은 흘렀다. 겨울의 눈이 탑의 사자자를 하얗게 덮고 봄에 봄빛이 연등 사이로 솟았다. 아이들은 자랐다. 준서는 군대를 다녀와 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아빠처럼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손을 가지면 좋겠어. 나는 말했다. 무너질 걸 알면서도 쌓는 손, 그게 진짜야. 아리는 산림학과에 진학했다. 첫 학기 과제로 뱀 서식지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 한밤의 바위 틈에서 만난 어둠을 떠올리며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공포가 아니라 환경의 언어로 적었다. 언어가 변하면 두려움의 모양도 변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엄마, 그때의 뱀은 나빴어?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쁘고 좋고보다 사람의 욕심이 그 뱀을 나쁘게 썼어. 산은 그냥 산이고 짐승은 그냥 짐승이야.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고개 끄덕임은 이젠 내 어깨가 아니라 저들의 어깨 위에서 일어났다. 그걸 보며 나는 한 번 웃고 한 번 울었다. 시어머니는 몇 해 뒤 고요하게 떠났다. 가을 된장독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낮잠을 자다 몸을 말았다. 그의 손은 끝까지 깨끗했고 그의 발은 끝까지 마당의 흙을 기억했다. 상여가 산길을 내려갈 때 나는 그의 말 한마디를 떠올렸다. 사람이 모이면 귀신도 모여 애들 꿈만 지켜. 그 말은 내 평생의 주문이 되었다. 비류사는 다시 가난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노승은 병약해졌고 이듬해 법납이 깊은 스님이 세주지로 임명되었다. 그 스님은 서류보다 먼저 부엌을 들여다보고 장독대를 어루만졌다. 나는 그게 좋았다. 밥 냄새를 먼저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마음을 열었다. 한여름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장민수 형사를 다시 만났다. 그는 웃으며 물었다. 공양은 잘 드시고? 밥 냄새는 여전해요. 그게 제일입니다. 그가 돌아서며 덧붙였다. 그날 북소리,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나는 웃었다. 소리는 남는다. 남은 소리는 사람의 등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2024년 여름, 비류사 탑 그림자가 긴 오후, 나는 공양간 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었고 동유는 탑 아래서 후배 장인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망치를 들기 전에 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버릇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처음 사랑한 그 버릇. 나는 장독대 뚜껑을 열어 햇빛을 들였다. 된장의 숨이 따뜻하게 올라왔다. 그 숨은 내 손바닥을 밀어 올렸다. 나는 장독대 사이를 지나 작은 소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발뒤꿈치를 모았다. 산이 내 등을 받쳐주었다. 문득 아주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다. 첫날 비류새에 올라오던 그 봄의 물소리와 닮았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밤과 낮이 있었던가. 허물벗는 뱀처럼 우리는 몇 번이나 내 살을 벗겨내며 새 옷을 입었다. 벗는 동안 늘 아팠다. 그러나 지금 내 살에 맞는 옷은 내 손으로 고른 옷이었다. 누구의 전설도 아닌 나의 말, 우리의 말.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서예진이다. 나는 밥을 짓고 숨을 지킨다. 내 집의 숨, 내 아이들의 숨, 그리고 이 산의 숨. 사람들이 겁을 내며 만든 밤이 우리를 덮칠 때 나는 북을 치는 손이 되었다. 사람들이 낮의 언어를 잃었을 때 나는 냄새로 길을 찾았다. 그게 내가 이곳에서 배운 삶의 문장이다. 해가 더 기울어 탑의 그림자가 공양간 무턱까지 와 닿았다. 나는 솥뚜껑을 들어 올렸다. 김이 올라왔다. 쌀알들이 제 목소리로 서로를 부딪혔다. 작은 종소리 같은 소리.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누군가 나를 불러주던 예전의 나를 떠올렸다. 길을 잃었다가 길을 찾은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내 얼굴 속에 있었다. 눈가의 주름과 입꼬리의 그늘, 그리고 숨을 지키는 버릇. 저녁 공양종이 울렸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마당으로 모였다. 누군가가 물었다. 오늘 반찬은 뭡니까? 상추무침, 호박전, 된장국.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 평범한 저녁, 그러나 우리가 지켜낸 저녁. 국그릇에 국을 한 국자씩 떠 담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기가 내 자리다. 전설을 말하던 사람들이 사라져도, 전설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쓰러져도 밥 냄새는 이 집을 돌아오게 만든다. 숨은 밥 냄새를 타고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숨이 우리를 내일로 밀어 올린다. 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소리피 흔들렸다. 소나무 사이로 산등성이가 빛을 한 겹 더 잃고 어둠을 한 겹 더 얻었다. 나는 마지막 그릇을 탁자에 올려놓고 마당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자리, 북을 쳤던 자리, 누군가가 사라졌다가 돌아온 자리. 모든 자리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들을 한 번에 끌어안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웃었다. 끝났고 계속이었다. 우리의 숨이 여전히 여기서 이어지고 있었다.